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올림포스 국어로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올림포스 국어 중에서 경화여고 학생, 이제 1학년 학생들 시험 범위 중에 누앙사라는 작품하고 어부가라고, 이연보의 어부가라는 작품, 우리가 어부단가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그 작품이 들어간다고 해서 강의 요청이 있어서 찍어드렸고요. 오늘은 현대시 파트 두 작품이 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이용학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시하고요. 그 다음에 박재삼의 추억에서라는 이 두 편의 시가 있어서 그 시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해서 이번 시험에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번에 고전시가, 오늘은 현대시, 그리고 다음번에 내일쯤 해서 선생님 오늘 저녁에 좀 준비를 해봐갖고요. 문법 관련해서 맞춤법 관련된 강의를 또 하나 살짝 찍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았죠? 오늘 한번 준비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현대시 한 편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기 요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선생님이 저번에 알았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아마 그 뒤쪽에 실전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7강 부분인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번에는 이렇게 해서 약간 비문학처럼 독서글처럼 돼 있고, 나번의 작품이 있고 다번의 작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추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작품 두 개만 보문에 두고 그 다음에 보기에다가 이런 내용을 주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기의 내용을 아예 안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 내용은 없어요.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간단하게 좀 짚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 시적 언어는 시의 내용을 직접 서술하는 방식보다는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방식으로 전달한다. 보통 그렇죠. 시의 언어라는 것들은 대놓고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은유적인, 좀 숨겨서 네가 찾아볼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 볼 수 있죠. 그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심상. 우리가 심상하면 딱 떠오르는 건 일단 감각이 떠올라야 돼요. 심상은 이미지가 떠오르면 되고, 이미지하면 오감, 눈으로 보면 시각, 그래서 시각적 심상, 시각적 이미지 이런 말 쓰는 거죠. 그래서 시각, 그 다음에 코, 후각, 입, 미각, 귀, 청각, 그 다음에 만지는 건 촉각.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심상을 우리가 두 개만 얘기해라 그러면 대개는 시각과 청각이 제일 잘 나오죠. 그리고 그 세 번째 정도로 본다면 촉각 정도? 뭐 후각도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제일 잘 안 나오는 게 미각이 제일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시각과 청각이 제일 많다라는 거. 밑에 보도록 하죠. 그래서 바로 심상인데, 심상은 언어로 형상화된 표현이 독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에서 시각, 청각 나오죠. 제일 많이 등장하는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각이나 청각 등과 같은 구체적인 형상으로 반응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여러분 책에는 이게 그냥 다 민자로 돼 있는데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만 체크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노란색 부분 위주로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상을 기본으로 인간의 감각적 반응에 의존하여 전달되는데 이를 감각적 심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 심상 중에 뭐 들리는 거면 청각적 심상, 보이는 거면 시각적 심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상은 비유와 상징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비유적 심상이라고 하는 건 원관념과 보조관념, 상징적 심상이라는 건 상징의 표현. 여러분 그 출판사 중에 비상출판사도 있잖아요. 그게 비유와 상징을 줄임말이죠. 그래서 비유와 상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유라고 하는 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본 그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장 쉬운 예로 쟁반 같은 달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달이라는 게 있고 쟁반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죠? 쟁반을 보고 있나요? 쟁반을 보고 와, 달 같다가 얘기하는 거일 수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달을 보고 저 달은 쟁반 같다라고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에 뭐뭐 같은이란 말은 떠올린 말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내가 실제 보고 있는 얘가 원관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뒤에 있는 요 쟁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조관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건 이렇게 관념, 보조관념이라는 것과 원관념이라는 게 둘 다 존재를 해야지만 우리가 비유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선생님 상징이란 뭐죠?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상징은 뭐냐면 여기에서 원관념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조관념만 준 상태에서 이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가령 예를 들면 피를 줘요. 피. 그럼 피를 준 다음에 나중에 의미가 뭐냐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 의미를 우리가 뭐 희생을 상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십자가만 줘요.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희생을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조관념만 존재하는 것. 일단 비유라고 하는 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함께 존재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비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직유법, 은유법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럼 내 마음과 호수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런 내용들 기억하면 되고요. 이처럼 시어로 형상화된 여러 형태의 심상은 독자의 마음속 감각을 재생시키는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심상의 기능이 뭐냐? 첫 번째,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을 해요. 두 번째는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 이미지를 주면 오, 진짜 내가 느끼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말랑말랑이라는 단어가 이게 뭔가 차갑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뭔가 차가운 게 실제 내 눈앞에 만져지는 느낌. 그래서 뭔가 생생함을 준다라는 거. 다음 세 번째는 시적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뭐 사랑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어떠한 대상에 비유해서 표현했다. 근데 그 비유한 대상이 눈에 보이는 대상을 표현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을 눈에 보이도록 시각화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는 시적화된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심상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 이벤트, 메인 메뉴라고 할 수 있는 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시예요. 선생님이 현대시 강의할 때마다 늘 하는 건데, 이렇게 오른쪽에 세 가지, 화자가 없으면 대상, 그 다음에 상황, 정서, 태도라고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어떤 시를 보든지 간에 요거를 파악할 수 있으면 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개 화자는 나 아니면 우리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나 아니면 우리가 없다면 그 시는 화자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대상이 아마 중심이 되는 시일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다음 두 번째요. 시인은 시인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인의 경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김소월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여성적인 성향의 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김소월의 시를 보게 되면 되게 한의 정서나 여성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가 되게 많아요. 근데 반면에 이육사 같은 경우에는 남성적 어조의 시를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육사의 시를 보게 되면 남성적인 의지의 표현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걸 알아두면 되게 좋은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되겠죠. 참고로 여러분, 이 이용학 시 하면요, 이용학이 제일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그 하늘만 곱구나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북내라는 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용학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세 글자를 꼭 기억해요. 유이민이라는 단어. 혹은 우리가 유랑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이용학 시는 어떤 시를 많이 썼냐면 주로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핍박에 못 이겨서 북으로 쫓겨나 만주나 간도 지역을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을 우리가 유이민이라고 했거든요. 그 유이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노래했던 사람이 바로 이용학 씨. 많이 노래한 거예요. 자주. 그리고 그들의 비참한 삶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고향을 떠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디를 좋아할 수밖에 없냐면 고향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죠. 그 고향은 우리 조선 땅을 얘기하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제목에서 이제 이용학의 아예 이름 자체를 시를 그리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올해 수능시험 2021 수능시험 대수능시험에 이용학 씨의 시가 나왔죠. 올해 수능 완성에 아마 이용학의 그리움이라는 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용학 씨 시는 올해 수능에도 나올 정도로 어쨌든 중요한 시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올해 수능의 또 하나의 키워드가 여러분 그 3위인곡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작품이 올해 또 수능에 나왔다는 거. 정철 정말 3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정말 대박이죠. 그죠? 여러분 그 고3 때까지 관동별곡, 3위인곡, 송미인곡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어쨌든 이용학 씨는 이런 것들 좀 잘 담아두고 있다면 어렵지 않을 텐데, 참고로 3번 문제 보게 되면 이용학 씨의 시에 대한 성격이 나와 있어요. 그 설명이. 그래서 원래 이 시를 잘 이해하려면
그 3번 문제를 좀 잘 읽어보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뒤쪽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고,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시다라고 써있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었다,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었다, 유랑의 정서가 들어있다. 방금 얘기했죠? 유랑. 요 유랑이라는 것들. 그리고 개인사를 넘어 민족, 우리 민족 전체의 삶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 안에 보게 되면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방금 얘기했지만 이용학 씨는 유의민의 삶을 노래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가족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가족이 얘네들만 그랬을까? 아니다. 다른 가족도 그랬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했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요런 것들 한번 집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 대한 장소를 얘기를 해줘요.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니고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그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상이 나오죠. 아버지라는 대상. 자, 아버지라는 대상이 좀 중요한 대상일 거고요. 우리 집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우리에 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이해했나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 집이 아닌 곳이에요. 이곳은. 그리고 일갓집도 아닌 곳이에요. 고향은 더욱 아닌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건 더더욱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약간 정서상으로 뭔가 좀 깊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국 땅. 이국 땅에서의 이러한 쓸쓸한 감정이라는 것이 좀 더 심화되는, 점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아닌 곳이 있다. 그럼 타국 땅인가 보다. 이국이라고 하는 게 타국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버지와 우리가 타국에 와 있는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자, 최후의 밤이에요. 최후의 밤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뭐 했다는 얘기냐면 돌아가셨다.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지금 현재 아버지를 상실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상황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대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를 이제 침대에 눕혀서 이제 고이 모셔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면 이 사람들이 정착할 땅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거기 가봤자 어차피 삶은 비슷했을 거예요. 아니, 더 최악일 수도 있죠. 또 추운 곳이잖아요. 북쪽이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더더욱 비참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시신을 모실 만한 침상 하나 없어서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아버지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최후의 밤이라는 게 뭘 보여주냐면 굉장히 이들의 비참한 삶을 지금 형상화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의 최후는 그냥 최후가 아니라 굉장히 비참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대요. 여러분이 풀벌레 소리 봐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슬퍼. 근데 풀벌레가 찌르르 찌르르 울어. 어우, 짜릿해. 막 이런 걸 느낄까? 그럼 이상한 거 아니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풀벌레 소리, 찌리릭 찌릿, 풀벌레 귀뚤귀뚤, 메뚝메뚝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러한 풀벌레 소리가 되게 화려한 음악은 아니고 뭔가 잔잔한 곳에서 찌르르 찌르르 우는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풀벌레 소리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이 슬플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준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좀 더 내 마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종의 이 풀벌레 소리의 기능은 뭐냐면 현재 있는 이러한 비극성을 좀 더 심화해 주는 거라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가에서 뭘 봤냐면 가에서 심상에 관한 걸 봤잖아. 근데 풀벌레 소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청각적 심상이거든. 그래서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비극성을 좀 더 심화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가번에서 그래서 우리가 심상에 대한 거 얘기한 거구나. 심상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강화해 주기도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참고로 시를 볼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시 제일 처음 시작 끝에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 얘기를 잘 기억해요. 다음 쭉 넘어가 볼게요. 뒤쪽. 맨 끝에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이거 어디서 봤죠? 방금 맨 앞에서 봤잖아요. 그쵸? 자,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머리 숫자와 꼬리 미자였어. 그래서 머리 수, 꼬리 미, 머리와 꼬리의 상관, 서로 관계가 있다.
같은 것을 배치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미상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책에서는 수미상응이란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2연 넘어가 볼게요.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자, 노령이라는 곳은 대개는 이제 뜻을 주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뜻이 주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노령은 러시아의 한 지역이에요. 뭐 어렵게 해석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동그랗게 친 부분 있죠? 노령, 아물만, 니코리스크 전부 다 러시아의 지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령, 그 다음에 아물만, 니코리스크, 러시아의 실제 지명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실제 지명. 그래서 일종의 현장감이라고 하죠. 실제 있는 그곳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사실성을 부여한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그곳에 가 있는 듯한 생동감을 부여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줄 수 있겠네요. 자, 저기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그럼 노령을 다녔다는 얘기는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이민의 삶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타국 땅에서 유이민으로 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요 아버지와 우리라고 한 존재가 바로 유이민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아까 처음 부분에서 우리가 쓸쓸함이라는 걸 느꼈었고 현재 비참함이라는 것도 느끼고 있죠. 이렇게 해서. 됐나요? 자, 애써 키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다. 얘들아,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다는 얘기가 뭘 보여주는 거니? 아버지가 계획적으로 돌아가신 거니? 아, 나의 죽음을 아들과 딸에게 알리지 말라 이러면 돌아가신 거니? 그런 거 아니지. 그렇지? 이순신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처 말할 틈도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죽음은 뭘 남기지 못했냐면 유언도 없을 만큼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우리가 갑작스러운 죽음 하면 떠오르는 시 하나 있지 않니? 월명사의 제망매가라는 시. 그치? 이른 죽음. 그러니까 이른 바람에 떨어질 잎처럼. 그래갖고 누이가 갑자기 죽어버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마음이요. 그리고 선론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드시 벤 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뭔가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쨌든 이 연에서는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정도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이걸 좀 더 심한 게 3년인데 볼까요? 다시 뜨지 않는 두 눈이 나와요. 다시 뜨지 않는 두 눈이라는 것들이 두 글자로 바로 우리 아버지는 주무시며 눈을 뜨지 않아 뭐 이런 게 아니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얘는 재밌는 표현인데 피지 못한 꿈에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꽃봉오리라는 게 여러분 뭐죠? 꽃봉오리는 꽃이 피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꽃봉오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꿈이라는 거를 꽃봉오리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이 아버지의 꿈이 피어나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꽃봉오리를 통해 표현하는 거죠. 꽃봉오리는 아직 꽃이 활짝 피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뭔가 제대로 피어보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린 거죠. 얼음장에 누우신 듯 나왔다. 듯 나오면 직유법 이런 정도는 여러분 체크할 수 있어야겠죠. 손발은 식어갈 뿐. 그래서 봐라, 얼음장 하면 느낌이, 얼음은 차가움이잖아. 그런데 식어간다, 식는다라는 거 들어봤지? 라면이 식었어라는 게 뭔 얘기지? 라면이 차가워졌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식었다라는 게 바로 차가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얼음장과 여기 있는 이 식어간다는 얘기는 차가움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이거 우리가 감각적으로 촉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 그럼 여기가 바로 이 촉각을 통해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모습에 대해서 뭘 부여하고 있는 거냐면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는 모습이야. 진짜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고 있는지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참 표현이 좀 그런 게, 봐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 슬퍼요. 이런 게 아니야. 아버지 왜 돌아가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되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뭔가 막 슬퍼한다는 그런 좀 느낌보다는 여기까지 이렇게 좀 묶어보면 여기는 그냥 되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맞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맞아. 근데 이거를 굉장히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객관적으로 좀 묘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등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막 감정을 막 표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절제하고 있는 아버지.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까지일 것 같아.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젠장! 왜 아버지 돌아가셔버린 거야? 아버지 슬퍼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 이렇게 쓰면 표출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꽃봉오리를 채 피지도 못한 채 얼음장에 식어갈 뿐 아버지의 심장의 영원한 정지. 이렇게만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지의 죽음을 마치 다른 대상이 돌아가신 것처럼 자기랑 친하지 않은 뭔가 관계없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담담하게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이 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그럼 이때 상황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죽음. 그렇죠? 아버지가 죽음으로 상이라 볼 수 있겠죠? 때늦은 의원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한 고연이 낯을 덮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낯을 이 눈빛 미명이 덮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감정이 절제되고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굉장히 담담하게 이 아버지의 죽음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건 이 감정의 절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해설지를 보더라도 요거는 분명히 들어있을 거거든요. 아버지의 죽음을 표출했다란 말이 아니라 담담하게 묘사했다란 말. 이해했어요? 이 3년이 어쩌면 약간 메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년 전체를 본다면 죽음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죽음 가죠.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데를 울음을 다 울었다. 여긴 또 울음을 다 울었다 얘기하네요. 어쨌든 울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걸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하고 있다. 이 슬픔에 대한 얘기를 이 울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는 결국은 가족들의 비통함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수미상관이라는 것만 딱 알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수미상관이 들어있게 되면 수미상관의 기능이 뭐냐.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수미상관이라는 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냐.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그 시나 이런 문학을 배울 때 개념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끝나면 고등학교 시험은 잘 못 봐요. 고등학교 시험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그 생각한다라는 걸 우리가 수학이라 한다.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고 해요. 그 매스메릭스라고 하는 수학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내신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평가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미상관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일단 첫 번째, 수미상관은 앞과 뒤에 똑같은 게 반복이 되죠. 반복이 일어난다는 건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시에서 반복이 일어난다는 건 리듬감을 형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율을 형성하게 돼 있어요. 다음 세 번째, 수미상관은 맨 앞과 맨 뒤에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맨 앞과 맨 끝에 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미상관 하게 되면 일단 시적인 좀 균형을 잡아준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강조는 뭘 강조하는 거냐? 그러면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버지의 비참함이란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묘사함으로써 저 풀벌레 소리가 진짜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자연물을 통해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는 이걸 뭐라 설명하냐면 자연물을 통해 아버지의 죽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해했나요? 자연물을 통해 아버지의 죽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오케이? 자, 요런 내용까지 다 이해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 시 선생님이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정리라고 이 도식화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봐요. 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를 도식화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거든요. 자, 봐요. 첫 번째, 선생님이 대조란 말을 먼저 써놨어요, 일부러요. 그럼 뭐와 뭐가 대조냐? 이 시 속에서 어떤 게 대조냐? 첫 번째, 일단 메인 이벤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침상 없는 최후의 밤, 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습, 자, 이거와 좀 대조되는 모습. 저건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잖아. 근데 너무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이 하나 있지. 그게 풀벌레 소리가 찌르르 찌르르 우는 그 소리. 그러니까 이쪽은 좀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인 반면에 이쪽에는 고요하고 평화한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뭔가 슬프진 않잖아. 뭔가 잔잔한 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저렇게 풀벌레만 겨우 울고 있는, 쉽게 말하면 문상객 하나 없이 풀벌레나 겨우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니 얘들아.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뭘 표현하고 싶었냐? 결국 아버지의 죽음을 표현하고 싶은 건데, 아버지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면서 절제된 어조로 묘사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이렇게 한 이유가 뭐지? 라고 물어본다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비극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여러분 이해하면 훨씬 더 시를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것만은 꼭꼭꼭입니다. 정리요. 자, 주제는요,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요거는 우리 개인의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보기에서 우리 얘기했었죠. 개인의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이야기다. 그래서 민족 전체로 확장을 해보자면, 요렇게 해서 확장을 해보자면 이것은 유랑민의 비애, 당대 일제강점기 하에 유랑민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1번 특징 수미상관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비극성을 심화한다는 거 아까 가번을 통해 해석한 거예요. 세 번째 감정의 절제를 보여주고 있다. 객관적 묘사를 통해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시를 한번 좀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시는 정말 중요한 되게 유명한 시, 박재삼의 추억에서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강의할 때마다 시인에 대한 정보를 살짝 드리거든요. 좀 전에 이용학 시는 우리가 유랑민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 박재삼이라는 시인은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항상 이 얘기를 들어요. 가난과 한의 시인이다. 그래서 박재삼의 시를 보게 되면 주로 가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요. 실제 박재삼 씨가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한으로 유명한 시인이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소월 씨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김소월 같은 경우에는 이별로 인한 한을 노래한 사람이고요. 박재삼은 가난으로 인한 한을 노래한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박재삼의 시 속에서 대표적인 시가 우리 흥부부부상 이런 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들도 마찬가지고 박재삼의 이 추억에서도 제목이 추억에서라고? 아, 그러면 상황을 우리가 미리 살짝 이렇게 추리해 볼 수 있어. 이거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 아닐까? 추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뒤를 살짝 보니까 우리, 오누이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이 안에서 화자가 우리. 그죠? 그리고 앞의 시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시였잖아. 얘는 울 엄매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어머니에 관한 시야. 아, 그러면 얘들아, 이 나번과 다번은 공통점이 하나 있지. 특정한 대상이 나오고 그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 자, 시를 볼까요? 진주장터 생업을 전해는. 자, 요런 거 여러분. 진주.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실제 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지명이 나오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듯한 현장감 혹은 사실감을 부여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진주장터 생업을 전이라는 공간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느 책을 보더라도 잘 나와 있는 말들이에요. 다음, 바다 밑이 깔리는 해가 진 어서. 해가 졌다라는 것들은 시간적 배경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해가 졌다라고 하는 건 뭔가 활기차고 뭔가 화려하고 이제 막 뭔가 이제 활동이 시작되고 그런 시점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생업을전이 나온다라는 건 우리 엄마의 장사 나오는 거 보니까 엄마의 어떤 그 장사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야. 장사 끝에 고기가 남으면 되니 안 되니? 장사를 다 했어. 우리 다 끝났다. 보통 우리가 시장 같은 데나 마트 같은 데 가면 물건 팔다가 이제 나머지 팔아버리려고 떨이 하면서 떨이도 팔아버리기도 하잖아. 근데 어머니가 장사를 다 끝낸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야. 그럼 고기가 남아있다라는 건 다 팔리지 않았다라는 거지. 이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라는 걸 살짝 엿볼 수 있는데 그 고기 몇 마리에 빛 바라는 눈깔들. 그러니까 지금 고기들이 이렇게 안 팔려갖고 초롱초롱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했어? 자, 이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엄마가 보고 있는 건 현재 아마 그 장사 끝에 남은 고기의 그 눈깔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눈깔의 특징이 동그랗잖아. 그리고 눈깔이 지금 빛을 받는다 했으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있나 봐. 그런데 밑에 보면 은전이란 말 나오지. 근데 은전도 얘들아 반짝반짝 빛나고 동그란 거거든. 이 두 개가 약간 유사성이 존재해. 그럼 질문할 거 뭐냐면 우리 아까 가번에서 그런 얘기했지. 비유와 상징이란 말 했거든. 그럼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눈깔들이잖아. 그럼 이 눈깔들이 바로 원관념이라고 볼 수 있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얘를 보고 뭘 떠올렸냐면 은전을 떠올렸어. 은전. 그러니까 얘는 보조관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은전은 돈이야.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이 생선을 보면서 아 이걸 다 팔았어야 돈을 벌 텐데 이 은전이 손에 안 닿네. 아 한이 생긴다. 이러는 거야. 무슨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거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아 요걸 다 팔았어야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돈을 가져왔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은전이 손에 안 닿는다는 얘기는 기역 니은한 상황이거든. 기역 니은 뭐니? 선생님 늘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야. 기역 니은. 이거는 가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박제3은 가난으로 인한 한이 있다고. 되게 중요한 정서 한. 그러니까 지금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보냈던 엄마가 장사 나갔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재밌는 표현이 또 하나 뭐냐면 어머니에게 은전만큼 손이 안 닿는 한이었다 라고 단정 짓지 않았거든? 한이었는가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끝날 때 의문형으로 끝나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아닐까? 라고 하면서 일종의 자기의 감정을 또 살짝 절제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기도 한 거야. 의문형을 통해서. 이것도 좀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인 거지. 울엄매야 울엄매. 우리 엄마 약간 외치는 거잖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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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 안타까운 심정이 이 안에 녹아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떤 책을 보게 되면 이 울엄매라는 단어가 뭐 우리 엄마라는 뜻도 있는데 우는 엄마라는 뜻도 갖고 있다. 그래서 울엄매, 우는 엄마. 그래서 뭐 우리 엄마, my mother, our mother인가? 우리 엄마 또는 crying mother, 우는 엄마. 그래서 뭐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한 책도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우리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가난으로 인한 한을 놓여있다는 거.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별밭은 왜 그리도 멀리 있는지. 얘들아 있잖아. 현대시를 보다가 좀 이렇게 어렵거들랑 기본적으로 긍정이냐 부정이냐 따져봐. 근데 별밭 나오잖아. 별밭은 별이 반짝반짝반짝. 밝음의 이미지야, 어둠의 이미지야? 밝음의 이미지야. 그치? 근데 별밭이 멀리 있다는 거야. 또 하나, 우리 온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골방은 안에 처박혀 있는, 게 볕이 들지 않는 그 안쪽에 있는 방이거든? 그러니까 골방이라고 하는 곳은 빛이 들지 않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어두운 곳이야. 그렇게 본다면, 여기는 조금 밝은 공간이고, 여기는 조금 어두운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우리 온누이가 지금 이 골방에서 손을 시리게 막 머리를 맞대고 우리 엄마 언제 오는 거야? 엄마 언제 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엄마 언제 오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온누이가 왜 손실이 떨고 있지? 이 집은 가난하니까 이 집이 너무 추우니까 이 가난과 추위로 인해서 떨고 있는데 이들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골방이란 공간인 거고 그럼 이 골방의 공간이 의미하는 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들에게 있어 별밭이라고 하는 건 저 멀리 있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때의 별밭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 이것은 이들에게 주어진 희망 같은 거겠지. 뭐 살짝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별밭은 사실 이 온누이가 가장 바라는 건 뭐였을까 얘들아? 엄마가 장사 나가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이곳에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별밭은 뭐냐면 어머니와 함께하고픈 그러한 소망을 담아내는 건데 그러한 소망이 멀리 있다라는 건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살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랑 함께 그냥 집에서 알콩달콩 살 수가 없는 게 가난하기 때문에 엄마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매일 저녁을 행복하게 보낼 수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겐 꿈이다, 사치다, 뭐 이런 거.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가 노래도 있던데 그 노래 너무 좋지 않니?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요. 뭐 이렇게 노래. 그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근데, 잠깐 번외적인 얘기였지만, 어쨌든, 이들에게 있어,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은 일종의 사치 같은 것. 왜냐면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지. 마찬가지로, 뭐뭐 하는 가라고 하는 것들도, 아까 얘기했던 그 의문형의 약간 좀 절제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진주남강의 맑다 해도. 얘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진주란 것도 실제 지명이잖아? 그러니까 이 시에서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네. 실제 지명. 그런데, 남강이 맑대. 그러니까 남강이 맑다라는 건 좋은 의미니 안 좋은 의미니? 기본적으로 플러스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주단강이 맑은 거니까 아름다운 풍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오면서 가면서 신새벽이나 밤빛에, 이게 뭔 얘기야? 새벽에 일찍 나가면서 이걸 보고 저녁에 늦게 와서 보니까 그 맑은 거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지. 여러분 삶이 비슷하지 않나요? 고등학교들의 삶, 고등학생 삶이 아침에 새벽까지 일찍 나왔다가 저녁에 늦게 야자하고 집에 가고 동서실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낮에 이게 예쁜지 안 예쁜지 알게 뭐라?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되게 슬픈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진주남강이 맑다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의미가 없는 아름다운 풍경인 거야.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어머니의 뭐를 부각해 주냐면 어머니의 이 한을 좀 더 심화해 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지내고 있다.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덜덜 떨고 있어. 그럼 그런 우리들에게 저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사치일 뿐인 거고, 저런 모습을 보게 되면 왜 우리만 일해야 돼? 짜증날 수밖에 없고 비극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엄마가 어땠겠니? 기분 좋았겠니? 예! 우리 아들, 딸도 집에 떨고 있겠네. 나도 고생하니까 니들도 고생해봐라. 아, 나만 고생할 순 없지. 니들도 집에서 떨고 있어. 막 이랬을까? 우리 엄마는 그런 엄마 아니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마음은 어땠을까?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자, 봐라, 얘들아. 옹기는 그릇이잖아. 요 사기 그릇 같은 거에 달빛이 쫙 내리쬐면 아마 빛이 반사돼서 반짝거리는 게 있을 거거든. 그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이 있었을 거래. 그러면 현재 옹기들 같이 말없이 반짝 글썽이는 것? 그럼 뭐뭐 같이 이거니까 이 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상상해낸 것들 아닐까? 실제?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이나 이거는 이런 개념인 거죠. 글썽이고 반짝이는 게 뭘까? 물어본다면 글썽이고 반짝이는 것? 뭐가 반짝이는 거지? 엄마는 슬픈데? 왜 반짝이는 거지? 글썽인다라는 거 보통 우리가 언제 쓰냐면 눈물을 글썽인다라고 쓰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눈물에 대한 어머니가 아마 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의 일종의 어머니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참 이게 읽어보면 마음이 좀 짠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과거의 모습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억에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를 회상하고 있다는 거 얘들아, 메인 이벤트, 메인 정서가 뭐겠니? 어머니는 한이 있고 어머니는 슬펐을 거야. 그런데 그러한 어머니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건 화자잖아. 우리 중에 하나일 거거든. 나. 온누이라 했으니까 뭐 누나 아니면 동생, 여동생 있을 것이고 나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머니가 아마도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좀 전과 마찬가지로 도식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추억의 소를 도식화 해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죠. 첫 번째, 지금 현재 요 안에 등장하는 상황은 두 가지의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는 어머니의 상황과 하나는 온누이의 상황이에요. 어머니의 상황은 어머니가 고기가 남았어요. 그 눈깔들을 보면서 은전을 떠올리게 되고 은전이 내 손에 닿지 않아. 이놈의 돈! 뭐 이런 상황이잖아. 이걸 팔아야 우리 애들이 먹고 살 텐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온누이는 집에서 추운 물방에 떨고 있는 거죠. 엄마 보고 싶어요. 이런 상황. 엄마는 막 이걸 다 팔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 거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난이라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게 되고요. 두 가지 통해서, 그죠? 이런 가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맨 마지막 년에 가서 어머니의 눈물로 표현되는 거죠. 글썽이던 반짝거리던. 그럼 얘들 봐라. 눈깔들도 반짝거리고요. 은전도 반짝거리는 거고요. 눈물도 반짝거리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반짝인다라는 거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걸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 어머니의 한 글자, 한을 표현하고 싶었다. 이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주제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첫 번째 특징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첫 번째 안에 있었죠.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슬픔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약간 눈에 보이는 시각적 이미지가 되게 많죠. 그다음 세 번째,
빛바라는 눈가를 통해서 은전을 떠올리게 되고 온기 전에 온기들을 보면서 눈물을 떠올리게 되는 이런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 네 번째, 공간의 대비. 이거 뭐냐면 아까 내가 있던 우울한 공간, 어머니가 부지하는 공간이죠. 여기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공간. 그래서 희망의 공간과 우울한 공간을 해서 이렇게 약간 조금 대비. 근데 이 별밭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긴 해서 요거는 선생님들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 가르치는 선생님의 어떤 의견을 따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올림포스 그러니까 국어에 보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좀 풀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아까 읽었던 메인 설명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기억, 미음 이용한 건데, 기억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의 침상은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풀벌레 소리는 청각적 심상이고 비극적 분위기. 맞는 말이네요. 그죠? 틀린 말 아니네요. 두 번째, 니은에서 보니까 아까,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 얘기. 꽃봉오리 아까 피지 못한 거 있었죠? 꽃봉오리를 피지 못한 꿈에 빗대어서 아버지 소망이 실현되지 않았다. 아까 설명했었죠, 선생님이. 세 번째, 디귿이요.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얼음장과 식는다? 선생님 아까 촉각이라 설명하지 않았니? 독자의 촉각. 나왔네, 촉각. 죽으면서 생생하게. 가번에서 우리 감각적 이미지가 생생함을 준다고 얘기했잖아. 맞는 말이겠죠? 네 번째, 리을이요. 빛바라는 눈깔과 은전은 원관념과 보조관념. 아까 얘기했죠? 얘를 보면서 얘를 떠올렸다. 원관념, 보조관념이니까 틀린 설명 아니라 볼 수 있겠네. 다섯 번째,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달빛. 달빛이, 달빛이야? 너 별빛 아니었나? 달빛인가? 아, 달빛이구나. 나 왜 별빛이라 생각했지? 미안해요. 어제 달빛이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배가한다. 달빛이 어머니에 대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인가? 아니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거든. 달빛바다 온기 전에 온기들은 어머니의 눈물을 표현하기 위한 부분이었지, 어머니의 어떤 자식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은 5번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이에요. 나와다. 우리 두시 공통점 찾아보라는 건데, 일단 공간의 이동 얘기하려면 여러 개의 공간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아까 우리 이용학의 시에서는 어디를 이동했다는 얘기가 나오진 않아. 물론 노령을 다니면서 아무울만 파서 이런 얘기 나오긴 하지만 공간의 이동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특정한 인물의 초점. 얘네. 아까는 아버지. 두 번째 시는 어머니에 대한 거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미상관은 가번만 가능한 거고요. 그죠? 가번이래. 풀벌레 소리만 가능한 거고, 추억에선 이런 거 없었죠. 그죠? 5번에 의문형 어미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다번에는 있지만 가번이 없었지. 그치? 자, 그러면 3번 문제 가보죠. 요게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아비상실의 모티프, 유랑의 정서가 있다. 개인의 경험이나 얘기했지만 요거는 개인사를 넘어 우리 민족의 삶 전체에 확대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이라고 하는 건 개인사. 근데 유랑민으로 넘어가게 되면 민족의 전체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절제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더욱 아닌 곳이라는 곳은 떠돌이 삶을 살고 싶어 했던 아버지 그래? 역시 삶은 유랑이지. 낭만, 이런 거니?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 답은 1번이라고 알 수 있겠네. 말도 안 되는 문제야, 이거. 너무 쉽지 않니? 그죠? 물론 이제 되게 신경 써서 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시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바로 1번이 뽕 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요. 그죠? 다음 4번이에요. 다번시 추억에서는 어린 여자가 있던 골방이라는 공간과 어머니가 일하던 그 진주 장터, 이 두 공간이 둘 다 추억의 공간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자, 1번부터 볼까요? 진주 장터 생어문전은 생계를 위한 장사했던 곳. 틀린 말 아니겠네요. 그죠? 두 번째, 우렁매와 우렁매는 화자 애틋한 마음. 엄마! 이런 거니까. 세 번째, 별밭은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은 어린 여자의 소망. 그치? 왜냐하면 그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지내고 싶은데 어머니는 가난함 때문에 일을 해야만 했던 안타까운 그 별밭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 네 번째, 골방. 어머니와 떨어져 있었던 그 장소, 어머니 노동 때문에. 틀만 아니네. 다섯 번째, 진주 남강은 고된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가 애를 떠올리며 가졌던 희망. 그러니 그래, 나도 언젠간 저 진주 남강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거니? 그런 거 아니었지. 답은 5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됐나요? 끝! 여기까지. 자, 정리 다 했고요. 오늘 여러분 현대시 두 편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누앙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부가, 그 누앙사에서는 사실은 가난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였던 거기 때문에 오늘 봤던 이 가난함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고전 시각끼리 잘 정리해 두시고, 여러분 중요한 거, 문학은
외운다고 능사가 아니고요. 일단 공부는 하고 외울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러한가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한가를 느끼셔야 되고. 선생님, 저는 국어에 대한 감이 없어요. 감은 필요한데 그 감이 단순한 찍는 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념에 의거한 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이런 개념들, 표현기법,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수미상관 이런 기법들이 존재해.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선생님이 문법, 한결 맞춤법에 대한 거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고요. 이번 그 경화여고 학생들 시험 범위가 의문변동 들어간다고 하는데 의문변동 저번 선생님이 1시간짜리 강의로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꼭 보시면 아마 시험에 좀 많이 도움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이번 국어시험 파이팅이고 전국의 고등학생들도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 전부 다 국어 잘 보시고 국어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